네, 국물 없는 기자회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민동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변함없이 정상근 기자도 나오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요즘 방송들을 보니까 시작할 때 저희 방송사 스튜디오는 방역을 철저히 했다. 근데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뭔 방역을 철저히 했다는 거지? 소독약. 아, 소독약. 아, 그래. 들어오기 전에 입에다 소독약을 뿌리고 들어오는 건지. 네네. 마스크 안 쓰고 합니까? 네? 마스크 안 쓰고 해요? 마스크를 안 쓰고 하던데, TV에서는. 네. 아, TV는 참 예외고. 네. 네. 저희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유리가 아닙니다. 이 유리는 말이죠. 방탄유리야. 방탄유리입니다, 방탄유리. 지난번에 공기가 왔을 때 한번 쐈는데 튕겨져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말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통제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래요. 자, 오늘도 한 주간의 미디어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는 좀 특별한 시간으로 올해의 10대 뉴스, 미디어 뉴스. 미디어계 10대 뉴스로 꾸미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상 이제 레귤러로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네. 올해 2020년이고 내년이 2021년, 그 다음에는 2022년 대선이 있고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이 이제 개혁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올해는 아주 정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이른바 메이저 신문, 메이저 방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놓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인데 한동안은 그래서 이 정통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는 열심히 너희들은 팩트 중심으로 보도해라. 우리는 이제 해석, 논평으로 때로는 좀 편향적인 지향성이 있는 논평으로 가겠다 했는데 요즘에는요. 지상파나 이런 레거시 미디어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팩트 중심으로 유튜브에서 팩트 중심으로 방송할 수밖에 없어서 틈새 시장. 틈새 시장입니다. 틈새 시장이 됐어요. 네. 예, 이제 틈새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팩트를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방향으로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광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로에 팜, 거제도 유기농 알로에 베라겔. 요즘 저희가 경상남도 쪽하고 연대가 잘 돼 있어요. 경남의 아주 우수 농축산물. 축산물은 없어. 안타깝게도. 축산물이 제일 중요한데. 농산물밖에 없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런 뭐 유기농 알로에 베라겔 예, 이런 것들인데 경상남도 앞으로 축산물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래도 농해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물은 우리가 해산물도 없어요. 농산물만. 예. 네. 농산물만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경상남도에서 오는 제품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로에가 몸에 좋다는 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가 좋나 봤더니 살균, 그리고 독소 중화, 그리고 피로 회복, 피부 중성화, 해열, 장 건강, 속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 네. 그래요. 문제는 알로에가 좋기로 소문나서 마구잡이로 들어온 가짜는 아니지만 저질 알로에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알로에 베라겔은 100% 거제도산 알로에입니다. 아, 거제에서 네, 알로에가. 그렇습니다. 거제도산. 게다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유기농 인증, 해썹 인증, 그리고 경남 농협 6차 산업 인증까지 획득해서 그야말로 100% 믿고 먹을 수 있는 네네. 최상의 알로에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알로에 베라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는 알로에의 학명인 알로에 베라를 생으로 갈아 만든 겔 형태의 음료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완벽한 0%. 솔직히 알로에는 그냥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유의 역한 맛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시잖아요. 네. 쓴 게, 역한 게 도리어 몸에 좋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승계약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로에 팜의 알로에 베라겔은 유자즙 5%와 유기농 설탕 5%로 알로에 특유의 역한 맛을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이면서 면역력 폭탄이라고 불리는 알로에 베라겔이 무려 90%입니다. 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네. 면역력. 몸에 좋은 100% 국내산 유기농 알로에를 맛있는 건강식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인데 김용민닷컴의 알로에 팜에 1050ml 알로에 베라겔 3병 세트를 요게 이제 3개 들어있는 거죠. 인터넷 최저가가 이제 54,000원인데 네. 그거보다도 6,000원이 저렴한 48,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알로에 팜 알로에 베라겔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알로에 베라겔. 네. 여기다가 이제 유자즙하고 유기농 설탕. 약간 넣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만한데? 난 너무 쓰다고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우리 저 엄미애 씨가 너무 써서 쓴 맛을 한번 볼 거라고. 자기 맨날 갖고 놀려가지고 오늘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 네. 알로에 베라기를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먹을만해. 저희 정말 너무 과소평가. 그래요. 엄미애 뭐든지 먹을 수 야구르지? 있다. 야구르지 메롱. 예. 근데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추럴한 맛입니다. 그래요. 인공적인 맛이 하나도 없네. 이게 몸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차게 먹으면은 이게 찬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화상 입었을 때만 바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알로에?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니 엄매 씨가 방송하기 전에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건강한 맛이라. 아, 근데 이 맛은 음. 정말 그 사막 한가운데서 알로에를 발견해서 알로에를 물어 뜯었을 때 그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정말 찐 100% 알로에입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그냥 알로에. 괜찮네요. 예,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알로에 팜, 거제도 유기농 알로에 베라겔. 내 입맛에 네. 맞는데? 좋습니다. 거제도에서 무려 2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 문재인 네, 대통령도 거제 그렇습니다. 출신이니까. 예. 네. 대통령을 2명이나 낸 위대한 고장 거제에서 만들어낸 알로에 베라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배출했는데 지난번에는 국민의 힘이 됐습니다. 네. 저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야 이거? 이거 뭐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수습이 안 되네, 이거. 수습을 예. 자, 알로에 베라겔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좋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서 해석하세요. 알아서. SBS가 어제 어마어마한 방송 사고를 냈더만요. 어제 몇 어제. 시? SBS 8시 뉴스의 14분. 그 시작 시간이 8시가 아니라 8시 14분이에요. 네네, 14분 동안. 근데 채널A도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채널A는 무려 1시간 늦게. 왜 이러지 요즘에? 어제요? 모르겠어요. 누가 좀 보내줬는데 좀 됐나? 어제는 SBS 8시 뉴스밖에. 무슨 시스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네. 아니 시스템이 왜? 글쎄요. 뭐 무슨 라이브로 시스템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전에 시스템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시스템 없었을 때는 어땠느냐. 제가 이제 모 방송사에 편성 PD로 들어갔습니다. 네. TV 방송이었는데 24시간 방송 아닙니까? 그 어떤 케이블 방송도. 이게 이제 테이블 넣어놓고 인점, 시작 지점 그렇죠. 딱 맞춰놓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탁 플레이가 되는 건데 네. 아주 1차원적 자동화였죠. 근데 새벽에 자다 보면은 새벽에 MD를 하다 보면은 끝날 때는 또 내려줘야 돼. 그렇죠. 자동으로 CM이 나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끝날 땐 내려줘야 되는데 자버려가지고 설교를 보는데 얼마나 졸립겠어요. 네. 눈을 떠보면은 아까 나갔던 게 다시 나가는 거야. 봤더니 어떻게 되냐. 테이프가 한번 나간 다음에 네. 끝까지 가. 그걸 리와인드가 돼. 리와인드로 다시 시작을. 처음부터 이제 칼라바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누군가 뛰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새벽에 누가 뛰어옵니까? 아, 예. 보는 아무도 사람이. 몰랐다라. 예, 그렇죠. 정말 제 망신스러운 과거 방송사고 논란이고 1차원적 자동화는 뭐냐면 테이블 다 걸어놓고 예를 들면 4시 10분이면 4시 10분에 탁 스타트가 되는 그런 건데 예전에 이제 또 한번 초창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이 있었잖아요. 극동방송이 있을 때 모든 프로그램이 아이디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극동방송입니다.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부분에 해서 또 반바퀴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탁 플레이가 되면은 극동방송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딱 맞춰버렸네. 그래서 똥방송입니다. 똥방송입니다. 네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 악연이 그렇게 시작된.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네. 근데 뉴스가 사고가 난다. 그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뉴스는 당연히 생방송으로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냥 방송사 몇몇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 5분 정도 텀이 사고가 났더라도 맥시멈 한 5분 정도라면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14분이면은 이거는 좀 쉽게 납득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사고가 났는데 있을 수 없는 사고인데 뭐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디지털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네. 아날로그는 돌리다가 사고가 나면은 좀 돌리고 거기서부터 하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네. 그런데 디지털은 yes or와 no 한번 이게 테이프 뻑 가면은 재생이 안 돼.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있었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방송 사고여가지고
한간에는 혹시 팔던 중에 윈도우 업데이트가 된 거 아닌가? 방송 중에 방송 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방송사 장비들 보면은 송출 장비들은 온라인을 연결하지 않아요. 혹시나 싶어서. 네. 혹시나.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어떤 정확한 원인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해명 그대로 정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정확한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요즘 SBS 쪽에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뭐 SBS는 니나노 아닙니까? 제어가도 받았고. 네. 조건 무죄 허가를 받았죠. 아니 네. 그 제어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오늘 SBS 얘기를 좀 하신다고. 그러니까 SBS 사실은 저는 최근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어요. 방통위로부터 SBS가 조건부 제허가를 받기 직전에 뉴스타파가 SBS의 사실상의 전파 사유화 그런 맥락의 어떤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 네. 인제스피디움이라고요. 네. 이게 2015년대부터 이미 SBS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부 미디어 비평지에서는 세게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제스피디움이 어떤 거냐면 경주용 자동차 트랙에 숙박시설까지 갖춘 종합 리조트입니다. 근데 이걸 원래 강원도 인제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민간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었는데 네. 여기 이제 태영건설이 시공에 참여를 합니다. 2015년부터 인제스피디움을 태영이 직접 경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당시 29.4%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씩 늘려서 2017년엔 100%가 됩니다. 아 그래요? 태영이 다 인수를 해버린 소리가 거예요.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공동대표가 윤세영 회장의 차녀인 윤재현 씨가 맡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인제스피디움이 굉장히 심각한 적자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2014년에는 영업 손실이 151억, 허허. 당기 순손실이 227억, 그리고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감사 의견까지 당시에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265억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2015년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갑자기 2015년 6월 달에 SBS 러닝맨에서 인제스피디움이 등장을 합니다. 빅뱅을 동원을 하고요. 그리고 2015년 8월에는 더 레이서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201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더 랠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엄청나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인제스피디움을 띄우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상의 SBS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네. 관여된 그래 인제스피디움 띄우기 아니냐. 왜 이런 띄우기에 SBS 프로그램이 동원이 되느냐. 노조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심지어 SBS가 당시에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이벤트를 벌였어요. 그래서 2, 3위 입상자에게 인제스피디움 채용 기회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요? 굉장히 그때 논란이 됐고 노조가 세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BS는 크게 왜냐면 이게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세게 이슈는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 9월에 다시 한번 SBS 노조가 세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2017년 9월에. 그래서 SBS 노조가 노보를 통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그 인제스피디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윤세영 회장이 2015년 6월 자동차 3천만 대 시대를 맞아서 모터스포츠 대중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인제스피디움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걸 노조가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내용이 윤세영 회장의 지시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게 나온 거고, 그리고 문제는 아까 그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SBS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에 강제로 떠넘겼다가 네. 이게 안 팔리잖아요. 떠넘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짜로 막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한 9천만 원치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문제가 됐던 게 2015년에 이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데 태영건설이 경기도 광명역 인근에 광명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시공권 사업을 따냅니다. 그 내 근처에 오피스텔에 네. 내가 거기서 사무실로 썼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거기 지나갔는데 광명 거기다가 무슨 라디오 스튜디오, TV 스튜디오 이런 걸 유치한다는 거야. 네. 태영이 이거 보니까 이거는 SBS 같은데
그래서 SBS 와가지고 스태프들한테 물어봤지. 아니면 광명에 네. 위성 스튜디오 같은 거를 만드냐. 금시초문이래. 그러니까 이제 태영이 복합 시설을 들이면서 방송 시설도 올 것처럼 그렇게 좀 뻥카를 친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때 광명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시공권 사업 총 사업비가 1조 3천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SBS가 사업 승인 전후, 그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광명 동굴 홍보 콘텐츠를 보도, 시사, 예능,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까지 전방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것도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노사 편성위원회에서 아니 이거 태영건설의 복합단지 개발 때문에 프로그램 동원되는 것 아니냐 또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시 SBS 사측이 이런 문제 제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템은 타사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었다. 이런 해명을 해서 모두가 막 반발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왜 SBS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광명 동구로 홍보했느냐. 이게 광명 역세권 분양 사업에 결국은 태영이 연관이 돼 있어. 터널 하나만 지나면 거기에요. 그렇습니다. 터널 하나만 지나면. 예. 내가 나름대로 광명에 네. 지리 사정을 잘 알아. 그래서 태영이 굉장히 꼼수를 많이 쓰는데 그때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때는 SBS 김용민의 정치쇼를 진행하고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녹을 받고 있는 저지라. 그래요. 태영과 유착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네. 이게 이 당시 광명 역세권 분양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광명시입니다. 근데 이 광명시가 그때 어떤 딜레마를 안고 있었냐면 광명 동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BS가 이 광명시의 수건 사업을 대신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로비를 시도했다. 이게 이제 당시의 노조의 판단이었고 네. 그때 당시 그래서 굉장히 세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광명 역세권 분양 사업의 성공으로 태영이요 2016년에 무려 581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어떤 영업이익이었거든요. 당시 보니까 뭐 8시 뉴스, 생방송 투데이, 그다음에 뭐 거의 뭐 난리요 난리. 이 정도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네. 이것도 흐지부지가 됐었고 이번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거는 약간 새로운 거예요. 뭐 완전 이 사안 자체가 새롭다라기보다는 인제 스피디움 살리기 로비 마스터 플랜이라는 문건을 입수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제 스피디움을 띄우려고 한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한 축이었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인제 스피디움을 살리기 위해서 SBS가 정부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로비를 계획을 세우는데 이 로비에 SBS 보도국 기자까지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요거는 이제 이번에 뉴스타파가 새롭게 보도를 한 거예요. 당시 그 미팅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보도본부 차원이 아니라 윤세영 회장 차원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보면 뭐 2015년 6월 3일에 SBS 보도본부와 산자부 차관과의 미팅, 그리고 6월 29일에는 SBS 보도본부하고 미래창조부 당시 차관과의 미팅, 그렇죠. 그리고 7월 1일에는 보도본부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실장, 이 핵심이거든요. 돈줄을 쥐고 있는 이 미팅이 쭉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국회 예결위원이었던 국회의원과 만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그 인제 스피디움 지원 사업을 하던 SBS 직원이 이 당시에 만났던 미팅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뉴스타파 취재에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 혹은 그런 적 없다, 미팅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SBS 당시 인제 스피디움 담당 업무를 했던 지원 업무를 했던 SBS 직원이 SBS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내용이 나옵니다. 우 사장님이 막 등장을 하면서 우원길 사장. 그렇죠. 네. 그때 당시 노력해 주셔서 이런 취지로 이제 메일을 보낸 거를 뉴스타파가 확보를 하는 거예요. 네. 당시 우원길 사장은 미디어홀딩스, 그러니까 SBS 보도국장 출신에다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을 지냈고 2009년 12월부터 2013년까지는 SBS 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에는 윤세영 회장의 보좌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원길 전 사장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윤세영 회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전파 사유와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고 최근에 뉴스타파까지 이렇게 새롭게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지난 18일에 조건부 제허가를 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조건부 제허가에서 방통위가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몇몇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주주가 보도와 방송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퍽이나 참. 아이고. 공자의 말씀을. 아니 그거 어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례들이 과거로부터 문제제기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보도와 방송을 사유해서는 안 된다. TY홀딩스 지배주주 TY홀딩스 및 그 계열사의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외부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러면 SBS가 이런 홍보 보도라든가 프로그램을 안 할까요, 앞으로?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 제대로 된 해명 안 했어요, SBS가. 근데 이런 조건을 붙여서 제어가를 했다. 앞으로 더 안 할 가능성이 좀 아니 있다고 근데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과위원회가 아닌가. 뭐 지금까지 승인 점수 미달낸 방송들을 다 지금 통과가 됐죠. 글쎄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별로 보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좀 무서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국을 없애느냐 살리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좀 세부적인 그런 징계 규정 같은 걸 둬서 지난번 MBN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월 동안에는 방송의 몇 퍼센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광고를 못 받게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부과한다면은 방송국들이 긴장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실 SBS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없애? 제어가를 안 해줘? 야, 이게 무슨 일 벌어지려고 이런다고요. 아무도 이 제어가가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SBS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TV조선 구성원들도 그렇고 뭐 채널A 구성원들도 그렇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종이호랑이가 됐어요. 나 참.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요. 예.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누적이 돼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SBS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방통위 조건부 제어가를 하더라도 그 조건을 굉장히 강력하고 세게 해야 된다라고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인 시위 가지고 될까 그게. 이렇게 누적된 문제였고 그 사실 이제 스피디움 네. 그때가 이제 2015년 아닙니까? 네. 2015년에 SBS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윤세영 회장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맞아요. 꽤 한참 전에. 네. 그리고 윤성민 회장이 이제 들어섰죠. 그때는 부회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선에서 이제 발을 뺐다가 이선을 2015년 초 인제 스피디움 그 사건이 있었던 2015년 초에 경영일선에 복귀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보도본부 간부들을 부르더니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부 좀 도와줘야 한다. 이 발언과 이 스피디움과 안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말하자면 지금 SBS의 사주 일가 또 태영건설의 이제 반개 회사들 경영이 좀 어려워져서 안 되겠다. 윤석민이는 뜨뜻미지근하고 뭐 하여간 자기가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니 내가 나서서 사업적 수완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개 회사 계열사들 태영건설 위기에서 구출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경영일선에 개입했고 보도 쪽에도 박근혜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2015년인지 2016년인지 하여간 윤세영 회장의 힘이 막강할 때 SBS 라디오 쪽에서 김어준 총수를 진행자로 데려오려고 했었어요. 그거 몰랐지. SBS 라디오에서. SBS 라디오에서. 뉴스공장이 론칭되던 때가 2016년 9월인가 그랬을 거야. 네네. 그 이전이었어. 근데 이제 결국 나가리가 됐지. 왜냐? 그 이유는 SBS 경영진이 반대를 해서.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김용민은 또 SBS에서는 무장공비하고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몰렸을 때고. 그리고 윤세영 전 회장, 윤세영 회장하고 윤성민 회장은 2017년 9월에 동반 사퇴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때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SBS는 이제 재승인할 때쯤 되면은 이제 대주주가 사퇴를 하고 네. 네. 재승인 끝나면 다시 들어오고 이거를 네. 좀 반복하는 반복을 하고 있죠. 역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SBS 구성원들이 이렇게 지금 윤성민에 대해서 불만 같은 거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단순히 이게 불만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든가 강력한 액션을 취하든가 저는 이 제어가 국면에서도 만약에 SBS 구성원들이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전사적으로 만약에 대처를 했다면 방통위 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게 뭐 방통위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비판을 면하려는 그런 발언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게 절박함이라든가 강력한 어떤 의지 같은 거를 SBS 구성원들도 저는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통위 책임론만 제기를 할 게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1위 시위하고 그냥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KBS와 MBC와는 또 다른 SBS는 민영방송이고 네. 엄연하게 사주가 있고 그 사주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조직에서 스무드하고 온건한 어떤 그런 액션이나 비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SBS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근본적으로 민영방송한테 보도 기능을 허가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뭐 또 한상혁 위원장이 네. 종편의 보도 기능을 뭐 따로 이제 사실 그렇거든요. 보도나 홈쇼핑은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케이블 TV, PP가 두 종류가 있는데 뉴스냐 홈쇼핑이냐 허락을 받는 방송과 허락받지 않는 방송. 허락받지 않는 방송은 자본금 10억 원만 있으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뭐든지 만화 채널을 할 수도 있고 예능 채널을 할 수 있고 영화 채널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도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을 모양이더라고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니까 워낙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1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막 범람하고 유튜브 세계에서는 막 온갖 얘기들이 다 거리낌없이 하는 시대에 예. 허가를 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는 것도 솔직히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긴 해요.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보도를 무제한 허가한다면은 돈 있는 데는 다 뉴스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한경 TV부터 네. 시작해서. 네. 그러면은 그런 딜레마가 있죠. 지금도 뉴스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 수많은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진보 쪽에서도 뉴스 채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본금 10억 원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도 역시 신문 중에 한겨레 경향 빼고는 다 완전히 꼴보쓰고 물론 요즘 한겨레 경향도 맛이 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송 뉴스라고 하는 것도 한두 개 빼놓고는 전부 다 한쪽으로 쏠려서 그렇잖아요. 하나의 거짓말을 얘기하면은 저 친구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10군데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진실인 것 같아 진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수습하기 힘든 그런 여론 시장의 상당한 왜곡과 또 가짜 뉴스가 범람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저는 한상혁 위원장의 한 그 발언이 나름 굉장히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나 문제의식이나 고민을 바탕으로 나왔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게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상혁 체제 방통위가 저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 해석이에요. 그냥 다 해 하고 싶어. 그냥 다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건 아닌지 약간 의심은 하고 있어요. 방통위 책임론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하쇼. 이렇게. 그거는 굉장히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저는 결단하겠습니다. 나도 하나 만들자. 종편. 김용민 종편. 아 그렇죠. 용민 TV 해가지고 네. 국민 TV에서 못 이룬 꿈을 용민 TV에서. 예, 농담이고. 아니 뭐 전 한상혁 위원장이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대안이라든가 혹시 모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가다듬을 필요는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우리 저 동기 형이 한상혁 위원장이 고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도 그럴 것이다라고 했다가 항의를 받았어요 지난주. 난 엄청 요구돈 먹었어. 책임을 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엄청 요구돈 먹고 있잖아. 글쎄 말이에요. 네. 아유 나 참 책임을 지시고 일 빼줍시다. 그래요. 네. 근데 정말 방통위가 차라리 좀 징계를 세분화해가지고 하다못해 두 손 들고 이렇게 벌을 서게 하는 그런 징계까지 해서 좀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놨으면 가서 좋겠다. 부모님 모시고 와. 예, 그렇죠. 부모님 모시고 와. 방송사 CEO한테 그리고 사장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장부, 네. 가서 징계 이거 아니 나머지 뭐 하시노 침입한데. 아니, 나는 좀 합의제 형식의 이 위원회 구성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식의 합의제가 근본 취지라면은 어느 누굴 갖다 놔도 지금 잘 못해. 독임제로 바꿔버리든가 아예 그냥 위원장의 권한과 이렇게 책임을 지게 해놓고 저 우리 SJA님 완배영 또 이완배 대표 극찬했지라고 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다. 대표. 아니에요. 이완배 기자는 제가 방송 같이 했잖아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귀 쫑긋 세웠는데 한 번도 찬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기자 생활 때 어땠다 뭐 그 정도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분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정말 독심술같이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장점인가요? 그게 칭찬인가요? 다른 맥락에서 보면 아무 무시무시한 디스예요. 그 저기 SJA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완배 기자는 한 번도 이낙연 대표 극찬한 적이 없어요. 단언컨대. 방송 꺼지고 나서 또 내가 들은 얘기가 있지. 절대 칭찬한 분 아닙니다. 네. 예. 물론 한상혁 위원장이 전임 이호성 위원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면이 있긴 하죠.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SJA님 농담이었습니다. 나 이게 참 이 양반 이렇게 가벼운 양반이야. 솜털같이 가벼운 양반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양반이에요. 그래요. 논란은 여기서 끝난 걸로. 예, 그래요. 끝났어요. 예. 근데 어찌됐든 방통위는 이번에 MBN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부 재승인한 거를 계기로 방통위 무용론이 앞으로 점점 번지는 거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막을 수 없어요. 예.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좀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를 내리든지 아니면은 방송 조정 기능을 다 포기하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든지 지금 뭐 방통위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방통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왜 구분지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원래 방송위원회 그렇죠. 심의 기능이 있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어찌됐든 방송위원회가 약간 정부기관이 그렇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방송사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 모양새가 안 좋아서. 안 좋다. 그래서 따로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러분 민간기구예요. 네,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예요. 네. 그래서 방통위원회로부터 분리를 시킨 거죠. 프로그램 내용은 민간기구에서 심의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평화나무가 극동방송이 최근에 군 부대에다가 신앙서적 보내기 운동을 했는데 그 신앙서적이 알고 봤더니 김장한 목사 책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신청했지. 그랬더니 방송 내용에서는 뭐 그렇게 뻥을 친 거 혹은 뭐 이상한 방송을 한 건 없다. 그렇지. 거기서는 무슨 책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책 제목을 얘기하지 않은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책이 결과적으로는 김장한 목사 사주의 책이고 결국 김 목사가 덕을 보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지 없이 그냥 방송을 했고 또 고지를 하지 말라고 사측이 방송 제작자한테 지시를 했어. 우리 평화나무가 보도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뭐 심의했더니 뭐 별 문제 삼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보내와가지고 아 그럼 이건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네. 시청자를 상대로 뭐 그렇죠. 기만한 꼴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득을 취한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에다 민원을 신청했더니 띵동 하고 이틀인가 3일 만에 문자가 왔어요. 보내주신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쩌라는 거야. 무한 루프로 무한 루프로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죠. 김장한 목사가 나를 징글징글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한 20년 네. 동안 계속 씹고 다니니까 정말 참. 똥방송 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자기 주변에 김용민 PD 같은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더 충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아니, 우리 저 김장한 목사님이 방송국 사장한 때가 73년 6월 30일부터였거든요. 네. 이 날짜까지 외우고 계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그 양반 거의 뭐 자서전 비슷하게도 예전에 그 양반 일생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슬라이드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네. 그 김장한 평전도 내려고 그래. 네. 선물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시기 전에.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때부터 73년이면 2023년은 몇 년 뒤입니까? 73년에서 2023년이면 50년? 50년이야. 네. 올해가 2020년이고. 그러니까 47년째 지금 방송국 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야. 47년 역사 속에서 김용민이처럼 이렇게 줄기차게 김 목사를 씹은 사람은 김용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외로운 일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형한테 얘기하는 게 불만 있으면 그냥 때리라고. 불만 있으면 그냥 맞겠다고. 그냥 맞을게요.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혹시 평전 내기 전에 배포 금지가 아, 배포. 신청 쓰지도 내는 거 아니야? 않는데. 알겠습니다. 꼭 내겠습니다. 우리 전두환 씨하고의 친분 인연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적어놓고 한 가지 저 사건을 말씀드릴게. 그 예전에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잖아요. 한 번 하고 이제 레이건한테 물려줬던. 그렇죠. 카터하고 그렇게 친했어. 근데 카터가 대통령 되면서 주지사 시절부터 김장한 목사가 카터하고 친했는데 주지사였던 카터가 대통령이 됐잖아. 박정희하고 미국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자기 친구가 미국 대통령이 된 거야. 오. 김장한 목사는 대한민국 땅에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시무시한 분이 된 거지. 그 바로 카터하고 그냥 통화가 바로 가능한 다이렉트로. 분이니까. 예, 카터가 왔어. 우리나라에 79년에. 근데 그때 워낙 박정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좋죠. 그 한국 정부가 마련해준 그런 호텔이 아니라 또 무슨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고 미군 부대로 들어가 버렸어.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한 번은 종교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김장환은 당연히 초대가 됐고 김수환 추기경도 모였는데 네. 거기서 계속 김장환 목사가 카트하고 친한 척하면서 지가 혼자 카트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열받으셔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고. 그게 회고록에 나와 있어. 이건 몰랐지 내가 이것까지 할 줄은. 네. 얼마나 카트 앞에서 알짱알짱 하셨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천하의 김수환 추기경이 열받으셨으니 말도 안 거지.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글을 썼으면 나가셨을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SBS. 저는 그래서 이 민간 방송들이 보도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좀 더 밀착 감시를 하든지 물론 뭐 공영방송도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민간 방송에게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다 나갈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열어준다면은 그에 합당한 아주 면밀하고 치밀한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SBS가 이런 정도면은 물은 생명이다 사건 아시잖아. 그거는 뭐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을 방송했는데 알고 봤더니 태영이 이와 박수 쳐주죠. 관련한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수익을 창출한 거 아닙니까? SBS 개국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SBS 개국할 때 SBS한테 사업권을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기가 막힌 이유 중에 하나. 여의도에 사옥이 있다. 그때 당시 최병렬 예. 여의도에 사옥 있어야 할 이유가 뭐지? 난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의도 SBS 사옥 김유민 PD도 다녀봤죠. 가봤잖아요. 예. 거기는 방송사 사옥으로서는 부적합. 정말 예. 정말 이상한 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작 시설을 시내에도 두고 화곡동에도 두고 네. 일산 탄현에도 뒀던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소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좁았어요. 또 사옥이 여의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사업권을 허가를 했고 모든 게 특혜와 부조리의 결합체였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 공정한 보도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고 이렇게 보도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허락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흉기를 허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파 사유화에 대해서 SBS는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MBC와 관련된 것도 사실상 오보였잖아요. 네. 제보자 X가 채널A 기자와 연락 전후에 MBC 기자와 통화했다면 권한유착에 가깝다. 검사가 이렇게 증언을 했다. 이거 오보를 했는데 사과도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마치 추가 취재를 통해서 뭐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좀 너무 후한무치한 것 같습니다. SBS. 네, 알겠습니다. SBS에 대한 공적 감시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누구 하나도 우리에게 견제가 들어오지 않는다, 태클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의 검찰처럼 됩니다.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지고 그 중증 걸린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공수처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25명밖에 안 되는 검사들이 2,300명에 이르는 검찰 조직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점점 더 늘어나겠죠. 참 너무 좀 자칫 잘못하면 지금 판사들이 검사들한테 쩔쩔맨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검찰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예전에 그래도 검찰이 두려워했던 상대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었는데 국정원한테 국내 정치 개입할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키는 게 옳지요. 옳지요. 예. 오르면서도 아쉬워해. 오르면서도 지금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천적이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수처에게 그 기능을 부여해야 되는 건데 그 또 공수처장이 그렇죠. 또 그렇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각별한 의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뭐 야당이나 변협이나 법원행정처나 여기서 오케이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